29억에 팔았습니다. 이게 네. 50 몇 평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되게 그래도 팔렸나 보다 했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29억인데 전세금이 13억 3천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매수자한테 대출을 17억 7천만 원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네. 떼보면 근저당권자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있고 채권액이 채권이 17억 7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짜 어제 대통령의 매매를 보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 또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 주관자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근데 이거 혹시 이제 아파트 거래를 많이 주변에서 보셨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이런 방법을 많이 보셨었나요? 저는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요, 솔직히. 가액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 2, 3억 정도도 맞아. 30억에 파는 아파트인데 2, 네. 3억 정도가 이게 좀 안 맞는다. 근데 브릿지론 같은 거를 못 받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순 있어요. 네. 뭐 그 정도는.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60%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안 받고 근저당을 한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게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안 그러니까 하죠. 이 아파트의 지금 대출액은 2억까지밖에 금융권에서 네. 2억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사정은 알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 소유권이 이제 안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물딱지가 되니까 네. 조합원지고 그러니까 네. 그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하는 정말 일반적인 실수요자라면 내가 갈 집에 그럼 대금을 언제 주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는 정말 돈이 많은 네. 너그럽고 돈이 많고 네. 그래도 좀 사람 잘 믿는 분 아니면 저는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 진짜. 네. 아파트 거래에서 이런 게 어딨어. 소유권 넘겨줬잖아. 그렇죠. 넘겨줬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매수자는 조시성을 가진 분과 김시성을 가진 네. 분인데 아마 부부로 네, 추정이 부부라고 되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동네 이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와. 주변에 사시던 분인데 네. 그분들도 분당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집을 좀 업그레이드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아파트를 딱 픽을 한 거죠. 이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가 네. 분당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입지예요. 그러겠죠. 좋은 입지고 네. 여기가 이제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했지만 네. 아직까지 분당에 어떤 재건축 바람이 많이 불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과거 우리 반포 주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반포자이 반래퍼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났죠. 아. 우리 엘리트도 그래. 잠실 엘리트도 보면 에이스 리센츠 트리지움도 네. 저층 5층짜리 잠실 아, 주공이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근데 이 1기 신도시는 중층이에요. 아, 그렇기 10 때문에 몇 층 나가요. 용적률을 15층. 확 풀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아. 근데 이 양지마을 1단지가 원래는 양지마을 전체를 통합 재건축으로 하려고 했어. 네. 크게 짓고 많이 해야지 용적률도 잘 찾아먹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업성이 잘 나오니까.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양지마을 1단지 이게 분당에서는 거의 최초로 재건축이 이제 가장 가까이 간 단지로 그렇죠. 꼽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파는데 조금 실이 걸렸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쓴 걸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다. 회귀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줄 꼴이에요. 왜냐? 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요. 네. 그러니까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네.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아예 대출을 막았어. 네. 그 당시엔 15억 원 초과가 고가 아파트로 그렇죠.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너네는 그냥 대출 안 해준다. 아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5억 이상이면 2억밖에 안 해주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강력했던 대책인 거죠. 근데 그걸 따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출 묶었을 때 이 방법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쓴 이 방법을 네. 그때 많이 썼다. 아니, 그리고 네, 한동안 맞아요. 없어졌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몸소
그 당시에 그 편법 꼼수를 네. 몸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물딱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확정된 곳이죠. 근데 이번 달 말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어요. 근데 이 때를 넘어가서 매수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의 29억보다도 훨씬 싼 값에 팔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데 매매가 안 되죠 그러면. 거의 그렇죠. 왜냐면 이 집을 왜 사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죠. 예, 재건축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뭐 본인은 꼼수가 아니라고 청와대 입장에 따르면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그다음 우리 김정은 실장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온라인상에 이런 짤이 돌고 있어요. 보시면 호텔 경제학. 네, 우리 호텔 경제학이 야, 이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본이요. 한번 그 보면요. 영원으로 팔고 영원으로 산 꼼수 사이클. 이게 보니까 이게 보면 세 번째를 보면 대통령의 꼼수 거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 집을 29억을 매도를 하면 매수자한테 이렇게 17억 7천만 원을 보내줘. 그러니까 매수자는 전세금 11억 3천만 원에 대통령이 빌려준 돈 17억 7천만 원 해서 그냥 돈 하나도 안 든 거죠. 돈 하나도 안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매수자는 줄지 않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다. 정책 목표 달성 실패다. 이렇게. 근데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일단 소유자는 바뀌었고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건 시장의 안정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거 근저당 경제학이네. 근저당 경제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면 내가 잠깐 얘기하면 예.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네. 그 매매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해요. 매도를 했는데 29억짜리를 전세금 13억 3천에 그다음에 돈을 17억 7천만 원 빌려줘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그 매수한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은 거야. 그렇죠. 한 푼도 안 들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시기도 그 뭐랄까 딱지 효용 가치가 있는 시점을 그렇죠. 넘기지 않고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런 게 저는 이거 보고 야 대통령이 몸소 많은 그 예를 들면 그 좀 돈 좀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그 집을 한 채씩 해주고 싶은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편법 뭐랄까 상속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만약 이 조 씨 김 씨로부터 다시 구매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우회 상속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29억짜리 집을 팔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님 저한테도 좀 빌려주세요. 예? 나도. 저도 이 29억짜리 집 살 수 있겠네. 돈 한 푼 안 들고 집 산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 대통령 사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쳐도 네. 대출이 막혀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나 처음 봤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 대출 껴서 저 전세금 그 빼고 내가 17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묶였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중도금, 잔금 다 치러야 소유권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전이 이사를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는 네. 이 대통령이 너무나 너그러우셔서 사정이 괜찮아서 네. 은행 역할을 스스로 해준 거잖아.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주잖아. 웬만하면 아니라 난 본 적이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럼 내가 양지마을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그 사고 싶은 집의 집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 거래는 못 하는 거잖아요. 하죠. 못하죠. 쉽지 않죠. 네,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풀 생각을 과연 하시게 되냐 네. 이 사건으로 네.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민주당 측의 어떤 반응을 보니까
이건 매수인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개인 이재명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의 말 방송에서 얘기해 보니까 대통령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신 거다. 그럼 집할 때 다 근저당 걸어주고 돈을 나중에 받아? 군재당 경제학이야. 아니 내가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집주인도 내가 이사갈 집주인도 그렇고 근저당 해주고 근저당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대통령은 일단 저 관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5년간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집을 사신 분도 집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집은 실수요자여서 이렇게 집을 들어가야 되는 게 정책 방향이라면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일반인들은 은행 대출이 다 막혀서 이걸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네. 물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죠. 근데 그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건 나머지 비용이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은행 대출을 할 수 있거나 네. 이랬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서 이걸 해놓고 이게 잘했다고 민주당이 그 옹호하는 것도 참 근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불법,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다. 누구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빼고. 본인은 이제 장기 보유를 했다고 늘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이 준공하고 얼마 있다가 매수를 해서 본인은 장기 보유를 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 눈높이에는 그 얘기도 별로 맞지 않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 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잘해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 집 팔고 이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아주 편법이 아니고서는 이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시장을 규제로 옥죄해놓고 본인은 팔았으니까 나 잘했지. 네. 내가 솔선수범했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시그널을 주게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신 분들도 이 10 한 3억 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거 먼저 준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이 파크타운 말해도 되나? 파크타운이 그 집이 이제 팔리는 게 한 10월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집 팔고 매도해서 들어오는 자금 그걸로 나머지 17억 7천을 갚고 그가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사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게 이 근저당 설정자가 네. 이재명, 김혜경이 아니죠. 이게 은행이 되겠죠. 무슨 땡땡 은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왜 대통령이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셨을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 네. 물딱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던데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좀 팔아야 매수자가 그 살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그게 승계가 되어야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이 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편법이고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죠. 네.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인 간 또는 사인 간에 뭔가 아는 사람 외에는 이게 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나중에 안 받아. 아니 그렇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인들 사이에 예를 들면 좀 저렴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이런 식으로 했다. 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가 네. 편법 상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죠. 근데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또 이자 비용을 받으니까. 받아야죠. 네, 당연히. 근데 이게 저는 팔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네. 올해 초에 네. 공언을 했고 팔아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도 특히나 사업자 지정 고시가 되면 그 물딱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딱지가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고 본인들은 또 거기에 현금 청산을 본인들이 원해서 청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시지가로 청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싫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싫고, 손해 보잖아.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 아니 앉아서 10억 이상은 손해 보는 건 싫은 거죠. 일단. 아니 왜 대통령이 그 정도로 감수를 못하냐? 아니 그건 싫은 거고 또 넘어가서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해서 거기서 또 딱지를 받잖아요. 입주권을 네. 받으면 네. 또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입주권을 네. 받을 수 없으니까 현금 청산도 싫고 손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따져서 본인이 손해 보기 싫으니까 네. 이렇게 임박하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굳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어떤 불법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의 저의 주범이다라는 말씀을 꼭 오늘 하셨어야 됐을까? 솔직히 저는 이 뉴스 보고 뭐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나 보다 하고 딱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자 뉴스야.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안 봤나 보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반사 아니야 반사? 참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한 달 좀 더 됐잖아요. 한 1년까지는 굉장히 해피한 대통령 임기를 지냈잖아요. 네. 그 다음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1년치가 다 쏟아지고 거기에 더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주식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한다고 하실 때만 해도 주식이 막 올라가 있고 할 텐데 지금 벌써 그 분위기가 아니죠. 불과 한 2, 3주 새에 그렇게 됐단 그 말이죠. 발표 이후에 우연찮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쭉 네. 1년 넘게 해온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 네. 집값이 다 올랐다. 네. 전세, 월세, 매매 다 올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게 나온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막 산으로 간다.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게 막 터지고 한미 동맹 터지고 뭐 터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옆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한다. 이 페이스 조절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개인 SNS에 뭘 올리신다든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감정의 영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까지 봐요. 근데 대통령이 SNS를 본인이 직접 밤에 그렇게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는 뭐 말 들어보면 김남준 대변인이 조금 막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김남준 의원이 돼버려서 막을 사람도 없고 대통령이 그냥 밤에 그냥 그렇게 막 올려버리면 부수실장 김현지 있잖아. 그거 뭐하지? 김현지 부소실장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뭐 하여튼 부소실장님이 뭐 부소실에 계시겠죠. 뭐. 근데 참 하여튼 뭐 이번 거래를 두고 참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못 봤어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민사소송도 많이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집주인한테도 크고요.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돈이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뭐그 매수자가 뭐 10월에 가을에 뭐 그 원래 살고 있던 원래 집 집을 팔리면 거기 들어와서 장부로. 산다는 거니까. 네, 뭐 자, 그럼 법적차로 예를 들어서 네. 자 근저당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된 날에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실행하면 되죠. 뭐. 실행이라는 게 뭐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 돈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 솔직히 이렇게 비율이 높으면 그렇죠. 계속 경매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그래서 제가 조합원의 이 지위가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조합원주의 뭐 둘째치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라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주의가 없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그럼 값어치가 없는 이거를 누가 하겠냐고요. 아니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미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왜냐면 2019년도에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것을 사인간 증여로 보고 그래서 근정 설정해 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세무조사. 해갖고 세금 때렸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요. 사인간 네, 사인간 증여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대통령의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은 왜 했어요? 왜 나만 건드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사가 바로 이게 카페에 올라온 게 뭐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이건 준비 안 됐나? 이건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편법 거래해가지고 지금 강남 자곡 아이파크 24평 20억을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에셋에다가 파킹을 하고 있었는데 근저당을 해주겠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기가 대출을 해주겠다. 10억까지. 여긴 한번 저도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국세청이 5월에 보도자를 낸 게 있어요.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 뭐 들여다보겠다고 할 때 사인간 채무 과다하면 네.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 근데 이 앞으로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거기에 항상 가로가 쳐져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 빼고 빼고. 대통령 빼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원래 23일에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이 3,190건이 제안이 됐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정부가 실수요, 그러니까 투기는 못 잡고 실수요자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진짜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시장에 맡기세요. 1번. 2번은 정부가 개입하려면 일단 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걸 좀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그 규제나 세금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나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네.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네. 모든 집값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 문제도 크고 그다음에 환경, 교통 여러 문제들이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에 거의 한 400개 정도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한 개도 시행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잘 사는 거 원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서울에 400개 정도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들어서서 예를 들면 들어섰다고 해요. 네. 그리고 30평대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화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은 잘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열망을 욕망으로 치부하고 차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박원순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벽화 그리고 청소하고 도시 재생 사업 한다면서 몇천 원씩 막 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은 주택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공급을 늘려주세요. 왜 공급을 안 늘립니까? 예?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뭐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게 그러면서 더 역겨운 건 개인적으로 역겨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또 그걸 다 보면 어디서 집 사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 강남에 다 강남 좌파 아니야? 강남 좌파. 그래서 아니 뭐야? 솔직히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무슨 한문도 교수라는 부동산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인터뷰 내용 보니까 대통령의 이러한 거래를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이분은. 어떻게 정상이야? 아니 그분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이분이 소위 뭐 부동산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데 이분과 그 이땡 뭐라는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 이땡수라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번에 그분 토론에 나오신 알죠. 네, 분. 토론에 나오신 분. 네. 그분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집값 떨어진다. 호가 춘원? 예. 집값 떨어진다. 저는 진짜 제가 옛날에 민주당 진영에 있을 때는 집값 네. 떨어질 줄 알았어. 서울은 집을 사면 안 된다. 지금 사면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믿었었어. 그렇게 맨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어준 씨나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부쇼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집값 곧 떨어진다. 야 지금 집 사면 안 돼. 진짜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거기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진짜.
진짜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최측근 분들도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이렇게 살짝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네. 23년 뭐 네. 그때. 그때 강남에 산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재산 신고하면서 막 많이 드러났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 소위 진보 정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정권이 바뀌면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반포에 몇십억짜리를 몇십억 대출 받아서 막차 타가지고 한 사람 지금 청와대 어디 계시지 뭐 않나요? 계시잖아요. 네. 문정부 때도 청와대 있었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다 좋은데 이거를 자꾸 경제를 미드의 영역, 신앙의 영역,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뭘 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적어도 네.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환율을 막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을 했다. 이 논리에 대해서 무려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거를 각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설득을 하고 다녔다. 네. 그러고 나서 문제 터지니까 대책을 강구하겠다. 아니 일단 이건- 대책은 정책 시장부터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상장 폐지를 어떻게 하냐고. 못하죠. 11조 몰린 게 3조 남았는데 그럼 그것도 3조 그냥 나눠주란 얘기냐. 아니면 특단에 무슨 뭐 입법을 해서 이걸 구제해주라? 구제하는 건 둘째치고 공적 뭐 자금을 쓴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다가 해외에 주는 신호가 뭐가 되겠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믿을 때가 못 된다. 야 왕창 망하면 돈 준대.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언론 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을 그렇게 평가돼요. 이거 불법 도덕장, 그러니까 도박장이 돼버렸다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만 해서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실예가요. 박원순 시장 때 말씀 잘 주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거의 다 해제를 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90개 해제를 했거든요. 정도를 그런데 해제했죠. 최근에 보면 강남에 지금 공사 중이거나 입주하고 있는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이 꽤 많아요. 네. 최근에 네. 반포에 굉장히 많고 네. 방배동에도 많고 그렇죠. 강남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박원순 시장 때 살아남은 단지들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 사업성 때문에. 강남권엔 어떻게 해도 분양이 되고 어떻게 해도 사업성이 나와요. 그런데 강북 지역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합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네. 수익성이 떨어져요.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때 그걸 일괄적으로 사업성만 보고 어떤 임대주택 35% 하고 30층 규제 다 규제를 한 다음에 너네 사업성 안 되는데 할 거야? 그러면 조합 내 분쟁이 나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북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대거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업성이 있고 구조가 심플한 강남권은 다 살아남아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강남권 집값을 더 폭등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전반적인 공급이 주는데 그 공급에 한정된 공급은 강남권에 몰려 있고 새 아파트예요. 얼죽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얼어 죽어도 신축에 들어가겠다. 그 신축 아파트의 그 화려한 커뮤니티 네. 이 생활을 모두가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욕망을 다 눌러버린 거예요. 결국 박원순, 문재인 이 환장의 복식조가 만든 부동산의 이 초토화 결국 강남에 있는 이 사업장만 혜택을 보고 지금 더 폭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만 계속 가하고 강북에 있는 사업장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네. 또 강남권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또다시 강남권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등해서 사업장을 달리 봐야죠. 그냥 재건축 재개발은 다 투기다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강북 지역 재개발까지도 어떻게 사업성이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국무회의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답지를 줬어요. 이재명 정부에 답안지를 준 거예요. 네. 당장 바로 풀어야 될 거. 네. 이주비,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LTV 풀어달라. 이주가 되어야 빨리 되어야지 빨리 착공이 되고 그렇지. 빨리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북에 있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 더 풀어달라.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사인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지가 않네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양도세, 보유세 올리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들 부들부들 떨고 대출이 좀 나오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잖아요. 결국 부작용이 나타난다니까요. 네. 30평 이상 신축에 가면 보수가 된다니까요. 네. 진짜 너무 잘한다. 잘해. 서울시에 와야 돼. 그러니까 아주 잘해. 그게 왜 강원도 캠프가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네. 아니 팩트.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아니 근데 그 확실히 이제 저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왜 강남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근데 확실히 예전부터 배경을 좀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약간 신호잖아요. 네. 약간 신호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사람의 심리가 움직여서 막 돈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북에 어느 정도 재개발되고 이제 거주 여건이 낮다고 하면 굳이 막 이렇게 강남으로 막 몰릴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강남은 강남대로 그 리그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 비싼데 비싼 아파트 비싸게 주고 팔고 사고 하겠다는데 왜 그걸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며. 그 기억나잖아. 장모 씨. 예. 자기들만 살아. 나 빼고. 그러니까 괄호 열고 나 빼고. 그리고 모두가 대출 없이 집 사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김모 전 원내대표. 대출 없이. 아니 나도 대출 없이 살고 싶지.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서. 그 말이 제일 웃겼어.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회가 돼야 된대. 아니 그런 사회가 되면 좋죠. 불과 1년 전에 한 말이에요. 맞아요. 불과 1년 전에. 본인은 한강에 보이는 잠실 재건축 단지 갖고 있으면